제27회 동아 노인복지 포럼에서 인구 위기와 이민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요, 한국의 인구 위기와 이제 이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논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저출산 고령화와 돌봄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방 소멸과 지역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두 꼭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상 우리 이제 시간을 보면서 첫 번째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파포는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그냥 파포 보시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인구 위기와 이제 이민에 대한 논의는 우리 뭐 여러 번 많이 들었지만, 한국의 인구 위기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위기라고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생산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바라볼 때는 저는 이제 지방대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 지방 소멸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인구 감소라든지 이제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은 굉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인구 위기와 이제 이민 논의가 활발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그 인구 위기와 이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뭐 5대 학회라든지 뭐 또는 여기저기서 이제 한 네다섯 곡지를 준비해서 그중에 두 개씩 뭐 또는 세 개씩 또는 뭐 한 개씩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구가 위기라서 이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의 배경에는 인구 위기를 이민으로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교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로봇화라든지 어떤 기술의 진보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 소멸과 관련돼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복합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은 보완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쓰는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노동시장이라든지 사회에 나오는 데까지에는 20년 또는 한국에서는 거의 뭐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지체되는 현상이 있어서, 많은 선진국에서 인구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민에 대한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민과 관련된 어떤 이슈 중에 그 외국인 돌봄 노동자 유입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된다면 지역화 이민에 대한 논의를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동아노인복지연구소가 벌써 이 발표가 27회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뭐 한 2년 이상 발표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동아노인복지연구소에서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저출산 고령화와 그 돌봄 이민 그 논의인데요. 저임금 그 외국인 가사 또는 육아 근로자 도입 논란은 최근 그 아주 이슈가 되고 있죠. 작년 뭐 22년부터.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고용률을 제고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지금도 잘 들리겠지만 마이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마이크를 꼽으면 이 PDF 파일이 또 안 되네. 그럼 그냥 할게요. 그래서 한국 여성 고용률을 이제 제고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 또는 육아 근로자를 유입하자라는 이제 어떤 주장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주장은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먼저 그 크게 포문을 띄웠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육아 근로자를 데려오자라고 이제 22년에 얘기했고요. 23년 초에는 모 국회의원이 우리도 100만 원짜리 저임금 가사 육아 도우미를 데려오자라는 법안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인구 위기가 이제 심각해서 여기저기 포럼들에서 외국인 학자들을 막 모셔와서 말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외국인 학자들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도 한국이 좀 참조할 만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특히 이제 주목을 받은 거는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가 이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타고 뭐 이래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기조 강연을 할 때는 직접 이걸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론과 인터뷰하시면서 홍콩과 그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좀 참조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신문에 크게 나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외국인을 가사 근로자나 육아 근로자로 데려오자라는 논란은 이 2022년 또는 2023년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90년대에도 있었고요. 1999년에서 한 2000년대 강남을 중심으로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 실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잠깐의 이제 실험으로 그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확산되지 않았던 어떤 그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2년 서울시장님이 제안하신 외국인 가사 근로자 논쟁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에서 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월 38만 원에서 76만 원이면 고용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굉장히 값싼 저임금에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면 여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저렴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유입하자라는 것의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싱가포르식 저임금이라는 거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저임금을 강조하셨고 모 국회의원도 저임금을 강조했는데요. 싱가포르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국가라 내국인보다 임금을 싸게 줘도 그 사람들이 어디 도망가서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죠. 인구도 한 600만 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어느 집에서 정말 한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공장에 가면 2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가정집에서 100만 원을 받고 일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임금을 주면 이분들이 다 도망가셔서 미등록,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된다라는 거는 아주 눈에 보이는 일이죠. 우리가 90년대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썼을 때에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분들을 내국인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고 데려오는 정책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의 저임금을 굉장히 그 외국인을 쓰면 저임금이라는 그 매력 때문에 이제 외국인을 쓰려고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걸 썼는데 이분들이 다 자기가 배치되었던 공장에서 도망가서 다른 공장으로 가는 바람에 들여온 산업 연수생의 80%가 불법 체류자 또는 우리가 이제 미등록 노동자라고 하는 미등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원이라고 하는 저임금을 주면 대부분 도망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싱가포르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국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 국가이고 싱가포르는 굉장히 권위주의적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싱가포르 가보면 굉장히 벌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모든 거에도 다 벌금으로 통해서 어떤 일을 못하게 하고 그거 플러스 거기에서 이제 집을 살려면 굉장히 비싼데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이제 들어가면 그 자기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어겨서 벌금을 많이 받아서 벌점을 받으면 그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을 잃는 거죠. 그래서 벌금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벌금이라는 택직이라든지 또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당근이라든지 이런 상벌을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내국인 싱가포르 사람들보다 임금을 굉장히 적게 주고 물론 또 그 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도 없기도 해요. 그다음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6개월마다 한 번씩 임신 검사를 뭐 하고 임신이 되면은 뭐 추방을 한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해서 국제적인 비난 사례인 거죠. 그런데 또 고용주가 그런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 어떤 잘못을 하면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벌금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임금은 지리적으로 또는 우리의 그 정치 제도상으로도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또 한 번 저임금은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 인력 정책의 기본 틀이 고용허가제이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처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외국 인력 정책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2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가사 근로자법이, 그러니까 그 21년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22년 작년 6월부터 가사 근로자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사 근로자법이라는 건 뭐냐면 2011년 ILO가 이제 많은 나라에 권고를 해서 한 10년이 걸려서 우리나라에서는 10년 후인 21년 5월에 개정이 되고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법률인데요. 그동안 집에서 일하는 가사 근로자들은 그 노동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간을 이제 정부가 인증해서 그러한 어떤 인증 기관이 가사 근로자를 가정에 파견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인증된 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근로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퇴직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식 그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첫 번째 문제점은 저임금이었는데요. 두 번째 문제점은 그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입주 방식이라는 거에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입주가 가능한데 한국은 입주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오늘 별로 뭐 들으시는 분이 없지만 우리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중소도시 또는 뭐 소도시 이상 대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농촌에서 또는 시골에서 젊은 그 언니들이 집에 와서 입주 가사 근로자 했던 거를 기억해요. 우리 그 당시 가정부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70년대에 한국의 산업화가 막 이제 시작되면서 이분들이 다 공장으로 가거나 도시에서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아가서 거의 70년대 말부터는 입주하는 가정부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변했냐면 YWCA라든지 이런 데서 파출부를 파견하는 방식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80년부터는 한국은 입주 가정부 방식이 아니고 파출부가 시간제로 이제 시간제로 집에 와서 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80년부터 또는 75년 이후부터 우리가 파출부 방식으로 변했으면 거의 50년 역사예요. 그러면 50년이라는 건 벌써 저희 세대, 적어도 한 60대 이상은 입주 가정부의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자식들 세대, 30대, 40대부터는 벌써 집에서 누가 먹고 자고 하면서 가사를 도와줬다라는 경험이 없는 세대거든요. 그러므로 지금의 3, 40대부터는 벌써 누군가 낯선 사람이 자기네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사를 도와준다 또는 육아를 도와준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산후도우미 같은 거 이제 아기 낳고 첫 한 달은 굉장히 어떤 케어가 필요한데 그때도 우리는 집에 누가 와서 도와주는 방식보다는 외부에 있는 조리원에 입소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건 좀 불편한 진실이기는 한데 한국은 싱가포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비교할 때 예전에 비해서는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등 성에 대한 태도가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집 안으로 이제 누군가가 가실 때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간 어, 음, 비합법적으로 중국 동포들이 이제 그 중국 동포 뭐 이모라는 이름으로 가사 노동자를 많이 했는데 가정부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신 이유는
중국 동포가 물론 한국말을 잘하니까 이분들을 고용한 것도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동포들이 한국이 이제 친척 방문으로 이분들 들어오실 때 연령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60세 이상, 뭐 55세 이상, 뭐 나중에 50세 이상 이런 연령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년 이상이라는 사실이 한국의 주부들한테는 이제 그게 이제 더 나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성을 이제 집에 들이기보다는 중년 이상의 중국 동포를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필리핀 여자를 고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선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주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미 많은 이민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보통 여자건 남자건 이제 노동 이민을 가서 돈을 벌면 그 사람들의 경제가 나아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인파워먼트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좀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도 이제 이민을 가서 돈을 벌면 인파워가 생기는데 이 가사노동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일하는 장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에 이제 고립되어서 일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돈을 벌지 몰라도 이 사람이 세력화되지 못한다라는 연구가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시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싱가포르도 최근에 싱가포르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싱가포르의 최근 변화는 뭐냐면 싱가포르도 이제 입주 방식이 그 계속 비난을 받고 하니까 싱가포르도 시간제로 이제 바꿔보려는 어떤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청소 같은 거에 대한 이제 시범 사업이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 2021년에는 이민자 시간제 가사 근로자 제도를 제도화했고 올해부터 앞으로 2년간 사람을 돌보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1살 반 된 어린아이라든지 또는 노인을 그 돌보는 거를 시범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2년간의 그 시행 성과를 봐서 그것도 이제 제도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싱가포르도 가사 돌봄이라는 거하고 육아나 노인 돌봄이라는 걸 구별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가사를 돌본다는 거는 사물,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요리를 한다거나 물건을 다루는 거고요. 어린이를 돌보거나 노인을 돌보는 거는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물을 다루는 거하고 사람을 다루는 거를 똑같이 우리나라는 생각하느냐, 이게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목표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자라는 그 시작은 여성들의 육아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또는 한국 엄마들은 어떤 육아 돌봄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엄마들을 물어보시면 아기가 굉장히 어릴 때에는 아빠나 또는 맞벌이인 경우에는 엄마나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뭐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노동 시간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통해서 그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싶고요. 적어도 이제 1살 이후에 유아기가 된다 그러면 육아 도우미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 유치원 등 교육받은 사람이 아이를 케어해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한국 사람도 단지 그 사람하고 자기 아이하고 둘만을 아파트 안에 남겨놓기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CCTV를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을 유입한다면 아파트에서 그 외국인이 내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에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서 서로 관리가 되는 곳에서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아이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돌봄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본다는 거, 사람을 돌본다는 게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이제 육아 도우미에서 문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저임금 단순 노동이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가능한 거죠.
원래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육아 돌봄이라든지 노인 돌봄도 어느 정도 준전문 또는 전문 직종이라고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가사 근로자하고 육아 근로자를 이제 같이 한꺼번에 똑같이 본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장소를 우리가 개인 가정에 보낼 건지 또는 기관이나 시설에 보낼 건지 이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한국이 돌봄에 대해서 돌봄의 가족화를 할 건지 돌봄의 사회화를 할 건지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캐나다 등에서 돌봄 이민자를 왔다가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노동 이민자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사람들한테 정주 이민의 문호를 많이 열어놔서 돌봄을 제공하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정주하시오, 영주권을 주는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은 돌봄 이민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논란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그 작년부터 벌써 여러 건이 나왔는데요.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별로 우호적이지 않아요. 22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서울대 국제이주 포용센터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고용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7%만이 고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82%는 외국인 육아 도우미 안 고용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올해 4월에 SBS가 패널 라우이에 이제 부탁을 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100만 원이라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겠냐? 100만 원이라면 고용하겠다 한 35% 정도고요. 63%는 100만 원이어도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에 이제 정치 플랫폼에서 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 저출산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한 20%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55%는 이걸로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한국이민정책연구원의 이제 김하연 박사가 유튜브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의 그 댓글 같은 걸 분석해서 그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18% 정도가 이제 찬성을 하고 51% 정도가 반대를 하고 한 31% 정도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간의 그 조사를 보면 외국인 육아 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거는 7%로 매우 낮거나 100만 원이어도 굉장히 적거나 또는 이것이 저출산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는 이민 가사 근로자 이제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2년 12월 말에 이제 고용 허가자의 개선안을 이제 마련할 때 23년 올해가 되면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사 근로자법이 이제 실시되고 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서울시장이라든지 여러 여건상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급하게 서두르게 된 거죠. 그래서 23년 5월에 공개 토론회를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소규모로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했고 7월에 공청회도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처음 시작이니까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한 100명 정도만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맞벌이 육아 부부라든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임산부가 있는 가족한테 한 6개월 이상 고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입주 방식은 안 하고 출퇴근형을 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약 최저 201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8월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이들을 아줌마, 뭐 이모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가사 관리사로 불러달라는 이제 보도 자료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는 육아 또는 가사 근로자, 외국인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가 많은데 이제 이민학자로서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육아 근로자, 육아 도우미보다 노인 돌봄 이주 근로자 논의가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이제 저는 예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이제 보면 94년에 이제 노인복지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2월에 2008년 7월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제 도입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2월에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제도를 이제 신설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노인복지법은 가난한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어떤 정책이었다면 2008년부터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거나 또는 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체 활동이라든지 이제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편주의적인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사회보험제도고요. 그래서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고 돌봄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제도로서의 어떤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집에 이제 파견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실 경우에는 집에서 15%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우리 시설이라 그러면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갔을 때는 본인 부담이 20%고 나라에서 80%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요양원은 이 장기 요양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중국 동포라든지 이제 특정 외국인에 한해서 그 국가 자격 시험을 거쳐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그 통로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요양병원은 장기 요양제도하고 이제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냥 건강보험제도하고 관계가 있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입주 간병인을 쓸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중국 동포가 이제 대부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 동포들의 이제 근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계신 중국 동포들도 이제 이미 굉장히 60대 이상이 많으셔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간병인을 하고 계시는 중국 동포들이 이제 더 나이가 드시면 이분들이 더 이상 못할 때 누가 간병인을 할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 부머의 시작인 55년생이 75세가 되는 해가 2030년이에요. 지금 이제 7년 남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80세가 되는 해가 2035년인데, 그러므로 75세가 되는 2030년부터 우리는 그 돌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정해진 미래인 거죠. 그러면 그 사이 우리나라에서 돌봄과 관련돼서 이민 정책이 어떻게 되었나를 한번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있었어도 돌봄과 관련된 공식적인 정책은 없었어요. 이제 93년 말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썼지만 이거는 이제 공장 노동자 정책이었고요. 2002년 12월부터 이제 취업관리제라는 걸 쓰는데 사실 이 취업관리제가 왜 취업관리제가 들어왔나를 보려면 99년에 이제 우리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외동포법을 만들 때 처음에는 중국 동포, 고려인 다 포함하는 재외동포법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으나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 때문에 중국 동포라든지 고려인은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런데 이제 위헌 소송에 걸려서 이제 법원에서 재외동포법에서 중국 동포라든지 고려인을 동포로 보지 않는 거는 위헌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그걸로서 2012년 말에 취업관리제가 이제 되고 2007년에 방문 취업제가 이제 도입되게 돼요. 그래서 2002년 그 취업관리제가 뭐냐면 사실 중국 동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는 90년대부터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90년대 초에 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정할 때, 우리가 이제 사실 일본이 연수생 제도를 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일본은 연수생 제도는 그냥 아주 살짝 한 거고요. 니케이진 제도 그래가지고 그 남미에 있는 일본인 후손, 니케이진을 데려오는 정책을 외국인 노동자 정책으로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책을 고민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있어서 물어보신다면 뒷부분에 가서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동포 카드, 동포 정책을 포기하고 산업연수생제를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 중국 동포들은 바로 뭐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오고 싶지만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굉장히 바늘구멍만큼 적고요. 오로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친척들이 초청하는 방법인데 친척들이 초청해도 아까 왜 연령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60세, 뭐 55세 이렇게 낮춰져 가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건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 석 달이라도 또는 불법 체류로 1년 이상 일을 하시고 가면 한국에서 일을 하고 가면 이제 돈을 벌고 가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 동포가 친척 방문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일하는 거는 비공식이었다, 불법이었지만 그거를 이제 합법으로 만들어 준 것이 취업 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또한 90년대부터 중국 동포들이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 그거를 한다든지 또는 가사 근로자 간병인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합법화 해줬고요. 그다음에 남성인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이제 취업을 했었는데 2004년 7월부터 이걸 합법화해주는 일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연수생 제도가 너무 불법 체류자가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그 제도를 포기하고 2004년에 이제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 제도와 같이 이제 하다가 2007년에 고용허가제로 이제 일원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돌봄 관련 이민 정책은 2002년 12월에 취업관리제부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07년 방문 취업제가 되면서 중국 동포들은 가사 서비스라든지 간병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돌봄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돌봄에 일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중국 동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병이라든지 또는 요양보호사에도 최근에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말이 통해도 내국인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지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90년대에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사 근로자를 하거나 간병인을 하는 거는 다 불법적인 거였거든요. 원래는 그냥 친척 방문만 해서 친척을 보고 3개월 내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불법 체류를 하면서, 체류 기간을 넘기면서 하지 말라는 취업을 한 거니까, 다 불법적 활동을 한 거니까, 한국 사람들은 중국 동포를 보고 이게 불법적인 활동을 괜히 많이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정책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집단 간의 관계가 굉장히 느껴진 부분도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들어오고 싶은데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변에 가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얻어주겠다 하면서 중국 동포한테 사기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동포들은 또 한국인한테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중국 동포를 바라볼 때, 아, 이 사람들은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서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제가 얘기한 2002년에 서울대학에서 조사한 그 조사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쓴 사람이 전주원 박사인데 이 사람이 어린이를 돌보는 경우에 외국인을 데려오면 쓰겠느냐라고 할 때 아까 우리 봤죠? 7%만이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노인을 돌보는 주 돌봄자가 이제 뭐 자식이라든지 또는 배우자한테 이제 약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외국인 돌봄 근로자를 고용하겠다. 9%만이 이제 고용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9% 정도의 사람들은 입주는 하지 않고 이 9%인 사람들의 88%가 외국인을 쓴다면 출퇴근형 돌봄 근로자로 쓰지 입주하는 방식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잠시 이제 우리가 조금 숨을 쉬어보면 혹시 영화 헤어질 결심을 보셨나요? 헤어질 결심을 보셨다면 사실은 이 중국 배우 탕웨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분이
중국 동포로 나와요. 이름이 설애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김익기 교수님, 혹시 헤어질 결심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설애의 직업이 뭐였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직업이 회사 도움이 아니었나요? 가사 도우미로 보셨어요? 예. 아, 이제 음, 설애가 음.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할머니 집, 월요일에 가는 할머니 집이 있었고요. 화요일에 가는 할머니 집이 있었고, 요일마다 월화 수목금에서 요일마다 어떤 할머니 집에 한 4시간 정도씩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의 뭐 어떤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그 할머니들 이렇게 뭐 책도 읽어 드리고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요양보호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하게 그 영화를 본 지가 벌써 몇 년이 돼서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이 한국의 정책을 아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가사 관리자가 아니고 요양보호사였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어쨌건 설에는 중국 동포이지만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영화에서 기억을 한다면 이 설에는 중국 동포의 중국 동포인데 외할아버지가 국립유공자였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그 유고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돼서 어머니의 이제 그 유골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할아버지 독립유공자의 그 유공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이 제 기억으로는 미리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첫 번째 남편, 결국 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 남자는 영화상에서 제 기억으로는 출입국 관리를 하는 어떤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리국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람을 이제 그 취조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중국 동포 미리국자들은 다 돌려보내지만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한국에 납게 해주고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라는 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하면 아마 대한민국 국적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면 요양보호사로 당연하게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거주비자를 얻었거나 또는 영주권을 받았거나 또는 귀화를 했거나 이제 결혼을 한국 사람하고 했으면 그랬을 경우에도 시험을 통해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설애가 중국에서의 직업이 간호사였어요.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간호사 직업이었고 한국말을 어눌하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시험에도 통과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그 일하는 그 방식을 보면 요양보호사였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가져오냐면 외국인 중에 방문 취업제는 요양보호사를 할 수 없고요. 방문 취업제인 사람들은 간병인을 할 수 있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거주비자를 가졌거나 영주비자를 가졌거나 귀화를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 자격 시험을 거쳐서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헤어질 결심의 항메일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왜 우리가 지난주에 왜 카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들어오시지는 못했지만 황명진 교수님이 돌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과 관련돼서 어떤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카톡을 띄우셔서 제가 그 주제를 돌봄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발표할 거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카톡에 응답을 했었는데요. 오늘 황명진 교수님이 들어오지는 못하셨네요. 그 내용이 이제 또 중요해서 여기에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법무부에 어떤 제안을 해서 법무부가 준비 중인데요. 이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부가 법무부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그 제안은 뭐냐면 국내 대학에서 보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그 유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구직을 하게 되면 근데 구직을 하는데
인감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인구 감소 지역. 우리가 2022년에 왜 행안부에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발표했잖아요. 그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한다면 3년 이상 근무하면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근무하면 F5 영주 비자 신청 자격을 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비자에 대한 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를 확보해 보자라는 거는 복지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할 수 있게끔 당근 정책을 쓰겠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의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될까요? 시골에 또는 지방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고 노인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돌볼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현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농촌이라든지 지방에 노인이 너무 많으니까 요양원을 다 세우겠다라고 해도 요양원을 지금 못 만드는 이유가 거기서 일할 인력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배경이라든지 의도는 이해돼요.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쓰겠다라는 이러한 우리 논의 이전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인데 의료적인 거라든지 또는 효율성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15년쯤 시행해 보니까 이제 그냥 효율적인 돌봄이 아니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한 돌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기존의 그 요양보호사라는 것을 이제 왜 2008년 2월에 이 자격을 만들면서 여성에게 굉장히 좋은 직종을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근로 환경도 좋아지고 임금도 좋고 그다음에 거의 국가 자격고시를 통과하면 거의 준전문직이다라고 이제 홍보를 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고 이제 현실을 보니 무늬만 준 전문직이지 실제 내용은 거의 최저임금만 받는 단순 노무직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아주 저임금 노동자로 대우할 거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대가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데서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존엄한 돌봄이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든다면 이것도 이제 최근 정부는 AIP라 그래서 Aging in Place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늙어가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지에서 노년을 보내자라는 걸 해요. 사실 또 이거의 배경은 요양원으로 너무 많이 가면 이 지금 노인 요양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거주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더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방금 제가 얘기한 존엄한 돌봄이에요. 외국에서는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존엄한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존엄한 돌봄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후회적인 돌봄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네덜란드에 호그백이라는 치매 마을이 있는데 한 180명 정도의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한 200명의 의료 뭐 간호사 또는 뭐 돌봄 근로자 그런 사람의 숫자가 더 많죠. 그래서 180명, 한 200명에서 한 400명 되는 사람들이 호그백이라는 마을에서 같이 이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안심 마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라든지 일본에 치매 카페가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치매 환자 또는 그 보호자 또는 일반인 사람들도 치매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카페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그 치매 환자랑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카페도 있고요. 또는 이원지 씨가 쓴 논문에 이런 경기도 부천시 고강 종합복지 그 사회복지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이 이제 치매 할머니한테 매일 어떤 특정한 요일에
환자를 맡아서 계속 전화로 서로 얘기하고 뭐 상황을 체크한다든지,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또는 치매가 있어도 아주 심한 게 아닐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됐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시간으로 이제 저축을 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은평구의 산림복지 그 어떤 사회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사례도 이제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돌봄을 위한 더 많은 기술 진보 제품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어, 그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한 1년 반을 저희 집에 이제 들어와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고 음식을 삼키지 못해서 요양원에 모셔서 이제 한 5년 정도 계셔서 5년 반을 계셨나요? 그래서 토탈 한 7년 정도 계셨다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이제 그 치매 어머님을 1년 반 하고 또 요양원에 계셨을 때 우리가 계속 그 돌보는 거를 하다 보면 정말 그 노인 돌봄과 관련돼서 기술 진보 제품도 필요한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얘기할 수 있지만 갑자기 화면이 사라졌죠?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휴머니 튜드 케어라는 어떻게 이들을 돌볼 것이냐에 대한 돌봄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노인을 돌보는 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그 철학이라든지 관점의 어떤 변화인데요. 프랑스에서 나온 어떤 그 방식인데 그 치매 환자건 또는 노인이건 휴머니 튜드 방식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제 네 가지예요. 눈을 맞추자.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말을 걸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터치를 해야 돼. 만져야 돼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가급적 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양원에서 그런 걸 받았는데 요양원에 가보면 노인들이 잘 서 있을 수 있고 조금씩 걸으실 수 있는데도 그분들이 걷다가 넘어지면 이제 어디가 부러지고 고관절 부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휠체어에 태우더라고요. 또는 침대에 계속 누워있게 해요. 그런데 우리 다 알지만 70 이상의 노인이 한 달만 침대에 누워있으면 다리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걷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니 튜드에서는 노인이건 치매 환자건 환자가 40초만 서 있을 수 있어도 그분을 계속 붙잡고 서 있을 수 있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돌보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존엄한 돌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하는 거는 이거는 스웨덴에서 어맨 콜드 오베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오베라는 남자라는 스웨덴 영화가 만들어지고요. 올해 다시 이제 그 미국에서 다시 또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배우인 톰 행크스가 오토 또는 스웨덴 이름으로는 이제 오베라는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부인과 사별하고 나서 이제 직장에서도 잘리고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심장병도 있고 해서 이분이 자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봤듯이 멕시칸 이민자 가족이 그 자기네 마을 바로 건너편 집으로 오는데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뭐 하여간 이 사람들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자살을 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를 결국 못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더 사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 자기의 병인 심장병으로 돌아가시지만 결국 이 영화를 한번 제가 추천해 드려요. 이 영화를 보시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오토라는 사람이 이 멕시칸 이민자를 돌보거나 또는 멕시칸 이민자 이 가족들이 이 오토라는 사람을 돌보는 거나 또는 요만한 아파트 단지 내에 사람들이 서로 돌본다는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돌본다는 것이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랑 인연이 닿는 사람들한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영화더라고요.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요양원에 계셔서 저도 이제 이 책을 구해서 읽게 됐었는데 그 역사학자 김기엽 씨, 이 사람이 아마 계명대 역사학과 교수를 하다가 40대에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연변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가
인남덕 씨라는 국문학자인데 이대 국문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대 국문과를 정년 퇴직하시고 이분의 이제 종교가 불교니까 불교 사찰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서 불교 관련 어떤 뭐 에세이를 쓴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다가 90살쯤 되셨을 때 또는 뭐 89세쯤 되셨을 때 치매 진단을 받게 돼요. 어쨌건 이분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뭐 어떤 그 병도 있고 이제 치매가 돼요. 그래서 요양원 생활을 한 2, 3년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는데 연변에 있던 이 김기엽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댁이 아들 셋에 딸이 하나인가 그래서 김기엽 씨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60대 막내 아들이 어머니, 치매인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에 가서 이제 계속 어머니하고 말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시병일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 아 치매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고정관념하고 이제 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또는 요양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요양보호사들이 또는 뭐 간병인들이 이 그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나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생하게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글로서 이 책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짓기로 할게요. 돌봄 인력과 이민과 관련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돌봄의 가족화를 할 거냐, 돌봄의 사회화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육아에 대해서는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는 돌봄의 가족화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육아 휴직을 한다든지 유연 노동 시간을 한다든지 재택근무 등을 해야 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크면 돌봄의 사회화를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로 가는 거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라는 거고요. 노인과 관계돼서는 돌봄의 사회화의 하나로서 거주지에서 액티브 에이징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지에서 노인들끼리 모여서 뭐 체조를 한다든지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잘 되고 있죠. 그 마을회관 같은 데에서 뭐 어떤 여러 가지 활동, 뭐 평생 교육이라든지 많은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어떤 간병,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어떤 돌봄이 필요할 때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통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제가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커뮤니티 케어 지원을 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고요. 이분들이 요양원에 이제 시설에 이제 입소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휴머니티 튜드 방식 등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존엄한 돌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생각되는 게 뭐냐면 현재의 요양보호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너무 심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올 때는 1급, 2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통합이 돼서 그냥 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240시간의 어떤 교육을 요해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뭐 한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 실기, 실습 이런 거 80, 80, 80으로 나뉘어진 실기 그걸 해야 되는데 일본도 요양보호사 개호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적어도 2년대 칼리지 이상을 요구해요. 교육에 대한 조건도 있고 1650시간의 어떤 걸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되어 있는데 독일은 2,400시간의 어떤 그거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의 교육받은 대학 나온 사람을 요구를 해요. 그다음에 독일에서건 일본에서건 그러니까 개호사 또는 그 돌봄 근로자는 급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더 전문직으로 올라가면서 그분들의 물론 월급도 높아지지만 정말 준전문직, 전문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준전문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만약에 필요가 있다면 다시 아까 돌아가서 지금 현재 복지부가 얘기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하는 건 괜찮기는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240시간 이 정도에 해서 요양보호사,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제도를 우리가 좀 손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그 저의 발표는 돌봄 이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포로 탐구하시기로 하고 결론만 이제 갈게요. 결론은 뭐냐면
오늘 인구 위기와 이민 정책 그 논의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너무 즉흥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차분하게 돌봄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보호제 틀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엄한 돌봄이라든지 또는 방식이라든지 기술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나라 돌봄 이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사람 외국 인력 정책 틀로 할 수 없고 이민 정책 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거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안 하고요. 단지 이제 뭐를 저는 얘기하고 싶냐면 인구 위기가 있으면 우리가 인구 정책도 해야 되고 지역 정책도 해야 되고 이민 정책 등 복합 노력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여자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고용률이 굉장히 높지 않다 그랬죠?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정년 연장뿐이 아니고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가 얘기하는 이모작 사회에 대한 어떤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세부터 55세까지는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하고 55세부터 75세까지는 사무직이라든지 어떤 행정직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75세까지 이모작 직업을, 그두 종류의 직업을 가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도 굉장히 참신하고요.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수도권에 그러니까 그 우리 왜 인구학자 중에 조용태 교수님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출산인 이유가 청년들이 다 서울로 몰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그래서 서울로 다 몰려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젊은이들이 정말 너무 언해피한 거예요. 그리고 생존에 거기에 너무 급급해서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밝혀졌어요.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최저 저출산을 이끌고 지역 소멸을 이끌어요. 그러면 원인은 해놓고 왜 수도권 집중 억제를 좀 수도권에 너무 집중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정책들을 안 하냐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민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그 이민 정책을 보완하면서 이제 세계화의 이제 강점을 살리자 이 얘기도 이제 뒷부분에서 지역 소멸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구 위기라는 것을 이민 정책만으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역 정책, 수도권 집중 억제라든지 또는 뭐 세계화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민 정책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돼서 오늘 동아노인복지연구소의 여러분들 향후 돌봄 이민과 지역 이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를 내어주십사라는 데 부탁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